그럼 지금부터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하는 학술 회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술 회의는 통일부의 의뢰로 통일연구원과 한국외고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의 일부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관한 기존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고 그 결과를 학술회의를 통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일부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실태 및 현황을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2부 주제로서 평화통일 공공외교 전문가에 대한 인식 조사를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부 발표자 2분 모셨고 또 토론자로 2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그리고 공공외교의 역할 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주제로 정기웅 한국외고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로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최원근 경희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발제자에 대한 토론자로 또 2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준희 통일부 단장님 모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동수 부경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순서대로 시작을 할 텐데요. 발표자께서는 20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고 2분 토론자께서는 7분 내지 8분 정도 길어야 10분 이내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적연구센터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의 정기웅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발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그리고 공공외교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 발표의 가장 핵심은 주변국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주창하는 평화.통일 공공외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저희의 문제의식 그리고 이제 평화와 통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평화 가운데점 통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평화 가운데점 통일 공공외교의 이론적 논의를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평화 통일 공공외교의 방향성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관이 주도가 되는 공공외교가 아니라 민관 협동 속에서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 개선 방안들을 추후에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남북한 그리고 국제사회 특히 주변 이해 당사국 간의 합의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주변국들의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외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2010년을 공공외교 원년으로 설정하고 2011년에 공공외교 대사직을 신설했고 2012년에 공공외교 정책과 그리고 2016년에 공공외교법을 제정하고 발효시켰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을 놓고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실 이 혼란 혹은 착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로 추진해 왔던 것이 통일 외교가 있고 그 다음에 평화 외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공외교가 결합된 것인데 이 통일 외교와 공공외교의 단순한 결합으로 통일 공공외교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의 목적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공공외교는 투사형, 즉 우리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발신하고 외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사국을 중심으로 기존 통일 공공외교 더하기 평화 공공외교를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점 통일 공공외교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연구가 한반도 통일을 한반도 평화로 대체하겠다라는 시도는 아닙니다. 통일 공공외교의 성과는 계승하되 한계는 평화 공공외교로 보완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연구는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창형 공공외교, 즉 우리의 것들을 설명하고 함께 공유하는 이런 advocacy public diplomacy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과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통일 공공외교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주도형에서 정부와 민간의 상호 조화를 이루는 즉 민관 협력을 위한 민간의 역할 확대 방안 또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이 연구를 발표해 주실 우리 이제 주변 사강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그리고 거기서 나온 반응을 토대로 우리의 개선 방안이 제시될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의 통일을 기대하고 있는가입니다. 평화와 통일 그리고 평화 가운데점 통일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단 1세대의 소멸과 함께 안타깝게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이 열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 상황입니다. 많은 연구기관에서 특히 이제 가장 주도적인 싱크탱크인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연세대 통일연구소 그리고 그 밖의 기관들에서 해마다 국민들의 통일 여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의식 조사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즉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설문항에 대해서 통일보다 평화 공존을 선택하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 공존을 통일보다 선호하며 이 노령층에서만이 상대적으로 통일을 선호하는 성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설문항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통일이 국가에는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에게는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연결되게 되고 1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2세대, 3세대, 4세대로 넘어갈수록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통일의 모습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토적 통합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반드시 영토적 통합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많이 주창했었던 단일 민족 신화, 즉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단일 민족의 신화가 통일의 당위성으로 적합한가라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즘에 이제 다문화 사회 그리고 이제 세계화되고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의 집단, 한 땅 위에서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집단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영토적 통합이 필요치 않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특히 오늘날 세상의 흐름, 특히 다문화주의와 지역 통합의 움직임 등을 강화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당위성으로 내세워왔던 단일 민족의 신화를 계속 주장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와 통일은 어쩌면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는 사실 평화 통일을 주장하였고 이 평화 통일이란 말을 할 때 우리가 의미했던 것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입니다. 즉 통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평화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평화와 통일을 함축하는 표현으로서 평화 가운데점 통일이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평화 통일 공공외교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들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공공외교는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식 공공외교가 탄생하면서 이와 같은 미국식 공공외교가 하나의 이 모델 타입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냉전이 종식하면서 그 전까지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양분되어 있던 세계 정치의 무대가 여기에 이제 중견국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견국 개념이 탄생하면서 공공외교와 결합해서 소위 말하는 신공공외교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공공외교는 90년대 이전의 공공외교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환 교수 같은 경우 신공공외교라고도 불리는 21세기 공공외교는 기술력 신과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국가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가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교류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공공외교와 차별성을 갖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측에서 사용했던 공공외교의 정의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외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미국 국무부의 2008년 정의와 미국 해외공보처의 2012년 정의는 웹사이트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미국의 공공외교 자체를 너무나 당연시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굳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과거의 연구 속에서 따놓은 것을 가져다 놓은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외교라는 것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 활동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국가주도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외교에 대한 타국 전문가들의 반응 또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이 추구해야 할 공공외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제 그 논문을 보시면 이제 그 공공외교의 이론적 정의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간략하게 도식화한다면 공공외교의 방법으로서 독백형, 죄송합니다. 독백형, 대화형 그리고 협동형의 세 가지 모습들이 서로 중층적으로 그리고 초공간적으로 엮이면서 구성을 통해 새로운 공공외교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투사형이 아닌 주창형 공공외교, 즉 advocacy public diplomacy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을 형상화시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 의식들이 서로 구성하면서 우리의 평화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어떤 반응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엮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통일공공외교와 평화점 통일공공외교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공공외교부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2012년과 2013년에 이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규정하는 것은 통일공공외교란 정부 및 민간이 소프트파워를 자산으로 상대국 국민 그리고 글로벌 스페이스를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자발적 이해와 공감, 지지를 얻기 위하여 열린 소통 과정을 통해서 대북 정책 및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외교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린 소통 과정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때부터 주창현 공공외교에 어떤 싹이 트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교부는 통일공공외교의 목적을 북한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관한 외국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통일 지지 세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공공외교는 일반적으로 그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 그 목표가 누구냐에 따라 북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통일 공공외교와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이 있는 해외 주요국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 통일 공공외교로 양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통일 공공외교는 정책, 문화, 지식이라는 이 3대 분야 중에 이 정책 공공외교의 하위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북 통일 공공외교는 과거의 사례들을 관찰해 보면 문화, 개발, 기업 공공외교 등 다양한 공공외교의 영역이 중층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굳이 영역을 구분해서 어떤 건 대북이고 어떤 건 대외 통일 공공외교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 요즘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공공외교를 서구학계의 기존 논의들을 기준으로 관찰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평화 공공외교의 한 분야로 파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하는 통일 공공외교라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한국의 공공외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평화외교와 그러면 평화공공외교가 이제 등장할 수 있는데요. 평화외교 및 평화공공외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가운데점 통일공공외교와는 구분돼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계에서 평화공공외교로 갈 때는 안보외교의 한 분야로 취급되어지는 경향이 있고 일부의 학자들은 평화외교를 평화유지군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신화 교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신화 교수는 평화외교란 쌍방향 협상과 신뢰 구축을 통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관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무력이 아닌 관심과 설득을 통한 평화로운 문제 해결법이 될 수 있는 공공외교가 평화외교 및 안보 영역에서 주목받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태환 교수는 약간 입장을 달리하는데요. 평화공공외교란 적극적 평화라는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담론 소통 활동을 통해서 평화 안보에 대한 공유하는 의미를 확립하고 이를 확산 내재와 제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보 실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상호 구성적 주창형 정책 공공외교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태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주창형 공공외교의 가장 강력한 주장자 중에 한 분으로서 이 정의가 이 김태환 교수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 공공외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점 통일 공공외교는 무엇인가? 이 통일 공공외교, 평화외교 그리고 평화 공공외교는 각기 다른 의미와 목적성 그리고 활동 영역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화점 통일 공공외교는 단순하게 통일 공공외교 플러스 평화외교 혹은 평화 공공외교의 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통일 공공외교의 평화 공공외교를 추구한다고 해서 어떤 평화점 통일 공공외교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평화점 통일 공공외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평화점 통일 공공외교는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답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기존의 통일 공공외교는 정책 공공외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정책 공공외교의 목표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공공외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주요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면 평화점 통일 공공외교란 주요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는 평화점 통일 공공외교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평화점 통일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 답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실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습관적으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수십 년간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평화통일을 우리가 주창해 왔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의미하는 평화 가운데점 통일 정책은 세 가지 의미에서 접근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두 번째는 평화를 위한 통일, 세 번째는 평화 추구, 즉 평화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산물로서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이 서로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평화점 통일이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가 먼저인가 아니면 통일이 먼저인가? 이걸 답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어떤 것 하나를 특정하여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통일을 추구한다라고 말하기 힘든 까닭에 이 평화통일이라는 표현 대신에 평화점 통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평화통일과 평화점 통일은 여기서 이제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평화점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특히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이 영토적 통합만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한반도의 영토적 통합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동북아에서 유지되고 있는 어떤 그 세력 균형이라든지 기존의 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의 발생은 주변국들이 반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영토적 통합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토적 통합이 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점 통일 공공외교를 지속해 나가다 보다면 그 과정에서 이 영토적 통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영토적 통합이 발생했을 때 세계 정치 무대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긍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모습이 현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그리고 바람직한 것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나름의 평화점 통일 공공외교를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한반도의 통일은 영토적 통합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공간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상상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의 확인을 통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평화를 통한 안보의 개념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과 번영, 그리고 공진화, 코이볼루션이죠, 같이 함께 좋아진다라는 목표를 외국 대중에게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평화와 통일 지지 세력을 조성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어떤 닫힌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디스코스, 담론으로 우리는 삼고 이 담론이 외국 대중 그리고 국내의 대중과 서로 오고 가는 상황에서, 즉 수신과 발신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을 형성해 나아가는 하나의 기초자료 혹은 기본 발걸음의 시작 정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 개념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평화공공외교 혹은 통일공공외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는 2부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공공외교 전문가 인식조사 전체적인 개괄 파트를 맡은
네, 최원근입니다. 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가 인식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먼저 첫 파트에서는 설문조사의 기본적인 설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제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전체 그 4개 국가를 이제 비교하는 큰 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국가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2부에서 각 지역 전문가분들께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문조사의 목적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평화 및 통일 공공외교 현황과 효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으로 했고요. 주요 특징으로 한국과 주변 4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인식조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이 보통 학계와 정부 공공 영역에 이제 그치는 것에 반해서 저희는 이제 시민사회, 그래서 언론, NGO, 기업을 비롯한 이제 경제계 그리고 문화계 인사들을 좀 포함하는 방식으로 좀 차별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 설문지의 구성은 이제 그 공공외교 분석의 5단계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 주체, 자원 및 자산, 매체 및 수단, 그리고 대상이 누구이냐를 라고 하는 이 5가지 그 분석 프레임을 저희 설문조사에서도 반영해서 이 5가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1부는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적인 내용, 2부는 통일 공공외교, 3부는 평화 공공외교, 그리고 4부에서는 기본 문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집 설계를 하면서 그 가장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의 설문조사 대상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직접 찾아간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고, 주로 이메일이나 뭐 전화를 통해서 컨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섭외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현재 이제 표집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이제 55명인데 생각보다는 좀 적은 인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전문가 인식조사라는 것에서 볼 때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구학적 특성으로 보면은 일단 여기에 참여하신 대상자들의 경력은 뭐 보통 이제 10년에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연령대에도 이제 40대에서 50대 중견 학자 내지는 전문가 이상이신 분들이 주로 참여하시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일반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항으로 물어본 건데, 어떤 배경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략하고 일반적인 인식, 첫 인식을 좀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었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이제 일반 공공외교인데 이쪽에 있는 매우 긍정적인 표현과 그렇다,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절반 이상, 그리고 중립적인 보통이다가 이제 또 30%를 차지하면서 일반 공공외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그래도 우세한, 부정적인 평가가 22%에 그치는 것을 봤을 때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통일 공공외교에 오면은 이런 현상이 완전히 반대로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가 거의 40%를 차지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는 이제 20%가 25%, 27% 정도밖에 안 돼서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좀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평화 공공외교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보통이다, 좀 판단을 유보하는 응답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많이 높게 나타나서 평화 공공외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이제 평화 공공외교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유보적인 약간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일반 통일 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뚜렷한 이제 차이점들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제가 긍정적인 응답 비율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전반적으로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반대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서만 다소 이제 유보적인 평가가 높았을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그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으로 저희가 발견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문항들 저희가 5가지 한국이 통일 공공외교를 위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는가, 통일 공공외교가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가, 또 정책, 학술 연구,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가, 그리고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 또는 평화 공공외교가 다른 나라 국민들이 한반도 상황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또는 통일 공공외교가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통일 공공외교가 한국의 통일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인식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가라고 하는 이 6가지 문항을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뽑아서 물어봤는데 여기에서도 또 재미있는 현상은 지속적인 노력, 다양한 자원의 활용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의 가장 근본적인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통일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인식의 전환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그리고 평화 공공외교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 평화 공공외교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가장 그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는 상대방 국가의 국민들의 어떤 인식을 변화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자료였고요. 그 부분을 이제 점수로 저희가 환산했을 때도 뭐 이제 다양한 매체 활용이나 지속적인 노력 부분은 3점 이상, 5점 만점에 3점 이상을 다 기록하면서 양쪽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제가 내릴 수 있었는데 효과성 측면에서는 2.7, 2.4, 뭐 2.5 이 정도를 기록하면서 좀 다소 미흡한 부분들을 저희가 점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공공외교의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정부 주도형이다라고 하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일반 공공외교, 일반적인 퍼블릭 디플로머시 공공외교 자체는 정부 주도형이 56%, 민간 혼합형이 42%로 그래도 정부가 주도하지만 민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람들이 민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통일 공공외교나 평화 공공외교로 들어오면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75% 이상의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민간 혼합형이라는 답변은 20%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영역에서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민간의 역할은 여전히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와 뭐 매체, 자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라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 많은 답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이라고 하는데 미국, 중국, 일본의 응답자들이 많은 수가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성 홍보를 하고 있다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가라고 하는데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다수의 답변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정작 통일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인 본연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통일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은 대부분 국가에서 낮게 나타났고 유일하게 러시아에서만 그 다수가 지적을 해서 통일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 자체에서 약간 취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에서는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미국, 일본 대 중국, 러시아의 어떤 대립 구도, 이 서로 상반된 답변이 나타나는 부분이 조금 희석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국가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일의 필요성 홍보라는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라고 저희가 물어봤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가 주변국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공동 안보 체제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모든 국가에서 그래도 꽤 중요한 비율로 답변을 받아서 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가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광범위한 어떤 공통의 인식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부분들을 보면 미국과 일본은 그 휴전 상태 유지를 통한 어떤 현상 유지 그리고 군비 축소 또는 뭐 신뢰 회복 이런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남북한의 통일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화 공공외교가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지향점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게 각 국가별로 또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북미 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남북 간 경제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 그 평화 공감대 형성, 주변국 정부와 국민들의 평화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답변에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줬고요. 중국은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인적교류 활성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곳으로 답변이 나뉘었고, 일본은 좀 독특하게 평화 공공외교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남북 간 경제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었고요. 다음으로 주요 매체와 관련해서는 통일 공공외교와 평화 공공외교가 비슷한 답변의 어떤 그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언론 매체 그리고 정책 홍보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매체다라고 하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전체적인 답변은 이제 저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답변이 나왔는데, 다만 국가별로 차이점은 미국과 일본은 어떤 전통적인 언론 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중국은 정부의 공식적인 홍보물, 러시아는 교과서 등 교육 프로그램을 주요 매체로 선호하는 특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나중에 2부에서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평화 공공외교가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매체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역시 언론과 인터넷이라고 하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터넷에 대한 강조는 모든 국가에서 거의 뭐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가 통일 평화 공공외교에 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매체다라고 하는 답변이 전체적으로 20%,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가장 꽤 높은 27%와 24%의 답변을 받음으로써 평화 공공외교의 중요한 매체로, 수단으로서 우리가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변 국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효과적인 자원은 무엇이느냐?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자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촉진을 통한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데 강한 자원으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 지향 외교 정책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중국은 또 이제 역시 남북 간 스포츠, 문화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었고, 일본은 이제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감대 증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을 저희가 물어봤는데 통일 공공외교에서는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 그리고 언론, 그다음에 학자, 학계미 전문가 그룹들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것과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평화 공공외교에서는 역시 정치인과 언론인이 높게 나타났지만 가장 큰 특징은 일반 국민이 무려 22%의 답변을 받아서 통일 공공외교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4%만 나타났는데 평화 공공외교에서는 이제 22%가 일반 국민을 강조함으로써 평화의 문제가 보다 어떤 보편적인 그 가치로 동북아시아에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좀 했습니다. 네. 장애 요인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 각 국가의 또 상이한 인식이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 핵 문제를 중요한 장애 요인의 하나로 꼽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통일 공공외교에서 남북 간의 상호 불신을 장애 요인으로 꼽는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 요인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 정치 지도자들의 호전성과 즉흥성이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 요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 문제가 평화 공공외교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특이하게 한국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 즉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 정치 지도자들의 호전성과 즉흥성을 같이 지적함으로써 약간 중립적인 태도에서 남북한 모두를 좀 이렇게 문제로 지적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크게 보면 미국과 일본은 북핵 문제나 북한의 어떤 호전성, 즉 북한의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 요인이 북한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죄송합니다. 한국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 그리고 약간 곁들여서 러시아만 이제 북한의 어떤 호전성을 지적함으로써 역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은 미국과 가장 큰 일본 그 전문가 인식조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답변이 명확하게 대비되어서 나타났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공통적인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언론 매체를 선호하는 데 반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긍정적으로 저희 공공외교를 평가하고 공식적 홍보물이나 교과서 등을 선호하는 형태가 특징으로 나타났고요. 통일 공공외교의 장애 요인으로 북핵 문제나 주변국 우려를 지적하는 데 반해서 중국, 러시아는 남북한의 상호 불신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 평화 공공외교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군비 축소, 현상 유지 또는 종전 및 평화 협정 목표로 보는 데 반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한의 통일이 주요 목표다라고 보고 있었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평화 공공외교의 장애 요인으로 북한의 문제를 미국과 일본이 지적하는 데 반해서 한국의 문제를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지적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향해야 할 매체로 문화, 예술, 스포츠가 강조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 공공 외교를 지향하는 주요 자원으로 평화 지향 외교 정책과 남북한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나타났고, 세 번째로 일반 국민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평화 공공 외교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민간의 역할을 전향적으로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촉진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공공외교의 본질적인 목표가 상대방 국민의 인식 변화라고 한다면 그런 핵심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평화 공공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어떤 인식 차이에 주목해서 보다 정교한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2부에서 각 국가별로 지역 전문가분들이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실 거라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 발표 감사드립니다. 정기웅 교수님께서는 본 연구 전반의 문제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서 본 연구의 핵심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의를 해주셨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공외교, 신공공외교, 통일공공외교, 평화공공외교, 그리고 평화점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정의 그리고 담론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최원근 교수님께서는 주변 4국의 전문가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국가별로 비교해주는 개괄적인 그런 분석을 해주셨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우리가 정부 주도형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 또 미국과 일본과 차이, 또 중국, 러시아와의 차이, 인식의 차이, 이런 몇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두 분 토론자께서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정준희 통일부 단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김동수 교수님께서 해주신 이후에 두 분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까지 함께 한 뒤에 두 분 발표자께서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나오나요? 방금 소개받은 정준희입니다. 통일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날씨를 보니까 딱 이 한국의 공공외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구름이 끼거나 아니면 굉장히 먼지가 많거나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담론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걸 좀 사례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 정도에 미국에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화폐 개혁이 다음 날 11월 30일인데 그 다음 날 같이 근무하던 그 센터의 소장님이 얘기를 좀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화폐 개혁의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해서 한참 한 다음에 이걸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용역을 받았냐 이랬더니 용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았겠거니 하고, 그럼 한국 누가 주더냐 이랬더니 아주 멋쩍게 웃으면서 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냐? 일본이에요. 아니 근데 일본 정부가 왜 그런 걸 필요로 하지 하니까 일본 정부도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도요다라는 회사예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사실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변에 한반도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그때 그 즈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 측 기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았어요. 같은 주제로. 같은 뭐 어떤 사람은 노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분산돼서 받았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뭐 한반도 전문가라고 해봐야 1년에 한두 편 글 쓰는 사람 다 해봐야 30명 정도 되려나? 그보다 더 큰 정책 공동체는 있죠. 국무부 사람도 있고 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글 쓰는 사람들이 그 정도인데 그 사람들한테 뿌려진 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정말 이것이 진짜 공공외교다라는 그때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장관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일본 애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했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들은 다 그렇게 움직여. 우리만 안 그러지. 우리는 필요할 때 가서 정보를 구걸하는 형식으로 외교를 하지. 걔들은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 사람들 그렇게 움직일까? 어디를 파고드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워싱턴 DC 그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어떤 품위 유지를 위해서는 한 10만 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 시장,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우리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한 5만 불 정도. 제가 몇 군데를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5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하면 그 시장이 끝이에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3만 불에서 5만 불을 어디 가서 벌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부전공한다든지 일본을 부전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이 유지가 돼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일본 기업들이 그 용역을 뿌리는 거예요. 한 2차례, 3차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일본 용역에 이제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와 뭐 일본 문제, 한반도 이런 거 물어보면은 예를 들면 독도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대답을 회피합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이. 그 얘기는 뭐 말씀 안 하셔도 알겠지만 이미 이제 우리가 그 게임에서는 이기기가 되게 힘든 게임이 됐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공외교라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또 일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 일본 대사가 초청하는 그 만찬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관저에서 하는데. 근데 우리하고 또 이게 운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킨십을 해요. 한 30분 정도 그 멘트를 하고 그다음에 다 좌중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왔느냐, 뭐 하고 있느냐,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다 자기가 직접 물어요. 우리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우리 대사는 앞에 인사말만 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뭐 미국과 한국과의 경제 관계는 경제공사가 설명하고 이렇게 다 나눠져 설명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행사 잘하고 이제 끝나는데 여기는 일본 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킨십을 하고 나갈 때도 이렇게 다 기념품도 다 직접 나눠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을 일본 기업이 준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업들이 그 용역 받아서 뭐 하겠어요. 바로 쓰레기통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기획하는 건 다 일본 정부다. 그리고 그거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건 민간이다. 아까도 이제 뭐 말씀 나왔지만 정부가 주도하지만 사실 뒤로 빠져서 민간이 나서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민간과 정부가 같이 협업돼서 그런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제교류재단에 그래서 제가 소장을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뭐 적지 않은 돈이 풀리고는 있어요. 적지 않은 돈이 풀리는데 그것이 굉장히 한정되고 또 특정한 집단과 거기에만 쓰이지 이렇게 쭉 펴지를 못해요. 만약에 100만 불이다 그러면 아까 같이 산수를 하면 한 5만 불씩 20명한테 뿌리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의존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에 몰빵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집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돈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잘 그게 전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8년도에 제가 또 한번 연수를 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또 비슷한 걸 또 확인해 봤더니 다행스럽게도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일본 의회에 어떤 코리아 스타디 그룹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정부가 기획을 하고 민간과 이렇게 협업을 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그 이제 방법은 그런 거죠. 방법은 그렇게 정부와 민간과 같이 협업을 하고 움직이는 거고, 수단은 역시 자본과 모든 걸 다 동원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럼 내용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한데 그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대개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뭐냐면 한국이 통일할 의지가 있느냐, 두 번째는 한국이 그럼 통일할 역량은 있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줘야 돼. 그거 아마 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특히 민간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과연 자신 있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또 그런 민간에서 또 그걸 공부를 또 할까? 아까 민간의 역할을 제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민간인들이 일부러 또 공부를 해서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들도 젖어 있다면 몰라도.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를 하더라도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의지와 능력과 그거 말고도 국제적인 어떤 가치와 같이 통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스며들게 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사실은 시카고 대에서 2년에 한 번씩 아시아 지역 그 인식 조사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중국에 대한 인식 별로 안 좋죠. 더 나빠졌죠 지금은. 근데 한국에 대해서도 인식을 보니까 중간에 표현이 쿨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쿨하면 되게 좋은 건데, 그래서 좀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쿨이 어떤 의미냐 했더니 차마 얘기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굳이 하니까 그냥 쏘 그냥 뭐 그저 그렇지만 좀 피하고 싶은 뭐 그런 식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공공외교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아까 이 설문조사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온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일반인들의 인식은 거기에 못 미칠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설문조사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정책 공동체에 미국과 일본은 접근하기가 우리가 편한데 중국, 러시아의 정책 공동체에 우리가 접근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사람들은 의도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가 약간은 과장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이렇게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효과적으로 뭘 수행하느냐 하는 질문,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해서 약간은 또 좋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의 노력을 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묻지 말고 인식을 물어보는 게 간접적으로 우리의 이 공공외교의 실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 누가 어떤 쪽의 그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다양한 답이 나올 텐데, 그 결과가 결국은 사실 우리 공공외교 활동의 결과라고 실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게 앞으로의 설문조사할 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설적으로 우리 한국이 하고 있는 공공외교 효과가 있습니까? 이러면 저래도 좋게 얘기하지 아마 그거 별론데요 얘기하는 경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간접적으로 다른 사례를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의 현 주소다. 이제 이런 생각이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그러면 김동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경대 김동수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아무튼 불러주셔서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마 저를 이 자리에 불러서 토론을 요청을 해주신 것은 아마 10년 전쯤에 2012년 13년도에 통일연구원에서 했던 그 이 통일 공공외교 이 전문가 인식 조사에 제가 일부 참여를 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경험
살려서 토론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를 불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과 함께 제가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저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제 1차 통일 공공외교 실태조사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나요? 예, 그 조사를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이것은 진짜 우리가 일찍이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두 번째는 이 조사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한반도의 전략 환경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국민들의 인식 변화라든가 우리 정부의 정책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는데, 올해 이 통일연구원과 한국외대 HK 플러스 사업단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뭔가 제대로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이번 조사가 2차 조사라고 한다면 2차 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5년 주기가 힘들다면 10년 주기 라도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병군 박사님께서도 막 그런 말씀을 잠깐 쉬는 시간에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시계열 분석도 하고 그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통일 연구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그 정교웅 박사님께서 하셨던 그 발표 중에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굉장히 새로운 어떤 이론적인 패러다임을 좀 많이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2012년도, 13년도 그때 프로젝트에 비해서 그때 제가 별로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개념인 예를 들어서 주창형 그 공공외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제가 새롭게 이렇게 와닿는 그런 표현들인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아마 이론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계속 추가가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10년 전에 비해서 한층 진일보된 그런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이 공공외교의 방식을 얘기하실 때도 독백과 대화와 협동의 이런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져 있는 공공외교의 형식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새로운 그런 그 어프로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조금 좀 의아했던 점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우리 정부의 통일에 대한 어프로치는 흡수 통일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정부 당국자의 어떤 말을 인용을 해서 아마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은 조금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소한 좀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질문이기도 한데,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론적인 담론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정도로 코멘트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원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뭐 아마 이 연구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발표하실 때도 미리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출장도 가고 현지에서 전문가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네트워크도 넓히고 뭐 이런 작업들이 미리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이런 그 설문조사 같은 것도 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것이 좀 그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은 압니다만 요거 이 데이터 숫자가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지금 프로젝트는 올해 프로젝트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그 뭐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 프로젝트에서는 이 데이터 그러니까 그 설문에 응답하는 그 응답자의 숫자를 이거보다는 대폭 확충을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국내 우리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유통되고 있는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은 워싱턴 D.C.에 있는 그 띵크탱크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가서 한 번씩들 다 만나고 아까 단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가서 이렇게 식사라도 하면서 이렇게 스킨십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에 제가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있으면서 이런 식의 접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솔직히 저게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 측면도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어프로치가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어떤 그 공공 외교의 취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진솔한 답변을 얻어내는 데서도 그런 어프로치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그 좀 진전을 보이는 그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발로 뛰는 그런 네트워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내실 있는 그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까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쪽의 전문가들의 답변이 굉장히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굉장히 중요한 발견으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한편에서는 충분히 예상되었던 그 답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 문재인 정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일종의 평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통일이나 평화나 이런 표현을 거기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 현 정부, 현 한국 정부의 어떤 그 외교 행태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도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와 통일, 평화, 공공 외교에 대한 평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이 개발될 수 있다면 그런 도구가 개발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또 다른 어떤 좋은 데이터의 축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세 번째는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인식 조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인식 조사가 그 중에서도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순히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통일 평화 공공 외교의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의 개발, 지표를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면은 그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식 조사를 우리가 1차 단계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그 공공 외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도구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작업을 하시면서 제가 이 작업을 하신 걸 이제 보면서 굉장히 필요한 작업을 적은 예산으로 아주 고생하시면서 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 참여하신 연구진들에게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 자료가 계속 앞으로도 축적이 되어서 우리의 그 통일 평화 공공 외교의 중요한 어떤 데이터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향후에 조사는 요런 식으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뚜렷하게 질문도 있고 또 코멘트도 있습니다만, 예, 발표자 두 분께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하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기훈 교수님부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두 분 토론 감사합니다.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우리 정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몇 가지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그 우리가 사용하는 재원의 집중성과 분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짧게는 96년에 국제교류재단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걸 잘게 쪼개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이 집중적으로 쏟는 게 좋은가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 국가의 예산 규모가 작고, 이제 9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경제 규모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수 집중이 맞는 답변이었다면, 지금 와서는 사실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몫을 많은 사람에게 분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의 방향성이 아직까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가용 범위를 넓혀서, 그리고 그것들을 소수 집중해서 다수 분산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아마 이따 오후에 2부할 때 우리 재성원 교수가 또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할지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 DC의 한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핸드풀 오브입니다. 한 줌이에요. 한 줌인데,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사람들을 부르다 보니 사실은 그 다음 세대로 교체가 되고 이 저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코리안 스터디나 코리아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얼굴이에요. 초대되는 사람들이. 그건 미중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는 이게 편향성이 훨씬 더 심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전문가들 그룹이 넓은데 반해서 미국도 소수 집중. 그다음에 일본, 러시아, 중국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와 같은 것들을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하신 게, 우리가 과연 통일할 의지가 있느냐? 없다. 역량이 있느냐? 없다. 라는 게 우리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평가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이제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오늘 논문엔 제가 짧게 포함을 시켰는데, 이 한국에서 특파원을 지낸 모 씨가 20년 전에 이 외교부 차관보와 이 대화를 하면서, 그때 이미 90년대 후반에 DJ 정권 시절에 한국은 통일할 생각 없다, 늦게 될수록 좋다라는 말을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언급을 합니다. 즉 현재 우리 정부가 2018년도에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통일 교육에서 평화 가운데점 통일 교육으로 지금은 교육 방향 자체도 바뀐 상태입니다. 그건 이제 과연 우리에게 역량과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이 프로젝트 자체도 이제 계속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이건 지금 저희가 올해 했던 건 2012년 13년 예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사실 진행을 했고, 아까 이제 김동수 교수께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어떤 이 기법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한 10배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겠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평화점 통일 공공외교에 대한 어떤 주창형, 즉 서로 주고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일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류사회, 지구촌의 구성원들에게 설득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모습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수 교수가 질문한 부분은 뭐 이제 주로 우리 최영근 박사가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미리 잠깐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데이터 숫자 이거 확보하는데도 올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트들을 갖고 다 동원을 했지만 약속했던 사람들이 답변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정말 고생을 했어요. 골탕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올해 또 중국 공산당이 워낙 엄격하게 이 검열을 하는 바람에 구글 폼도 사용도 못하고 아주 어쨌든 과정 중에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복잡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문항들이 지금 사실은 약간 그 현실과 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2012년 13년 설문항의 지속성을 확보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려고 일단 2012, 13년에 만들어졌던 설문항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의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2012년, 13년 설문항을 지속시켜서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약간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확산시켜서 지표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이 풀릴 테니까 중국 뭐 대답 안 해주면 가서 직접 얼굴 보고 답변 받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서 그냥 잠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수 교수님 너무 이렇게 관대한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 연구진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려고 많이 내년에 더 열심히 해라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몇 가지 답변 좀 드리면은, 일단 데이터 수 방금 정기용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특히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일본하고 러시아는 그래도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응답이 사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이제 미국에서 답변이 굉장히 적었고, 특히 정부 쪽 인사들이 몸을 사리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중국은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 공산당의 이제 특수한 좀 시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몸을 사리시는 것 같았고, 예전에 조사하실 때는 이제 저희 이기현 교수님께서 예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직접 현지에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스킨십 하시면서 설문지 드리고 이렇게 받아오셨다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방식을 전혀 못 쓸 수가 없었던 부분도 좀 한계였던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회신율이 없었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내가 사정이 있어서 답변을 못한다 뭐 이런 답변이라도 왔으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겠는데, 그냥 저희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읽십이라고 그러죠. 읽고 씹히는 그냥 그런 답변이 많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이거를 그래서 저도 이건 이제 좀 오프 더 레코드 답변에서 나중에 녹화분에서 잘라 주십시오. 저도 그래서 DC에 이제 한국 대사관에 있는 아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몇 분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마침 이거 담당한 분야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네, 그분이 힘들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 한국의 요즘 DC의 분위기가 공공외교가 거의 프로파간다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답변 받기 힘드실 거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결국 아무도 소개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응답자를 얻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그 부분이 김동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 한국의 현재 외교 상황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저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씁쓸한 마음도 좀 있었고요. 네, 전문가 인식조사의 데이터 수가 적은 것을 처음에는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그 심층 면담을 해가지고 한 국가당 뭐 처음에는 한 5명 정도 생각했다가 한두 명 생각했다가 결국은 시간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면은 이 부분을 아마 심층 면담을 통해서 그 데이터 수가 적은 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금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게 아쉽고, 하지만 저희 설문조사에서 나중에 이제 국가별로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관식 문답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약간 의미 있는 답변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나름의 성과를 그 부분에서 좀 찾았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김동수 교수님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 답변을 안 했는데 그 흡수통일 이야기 하셨는데 그건 이제 사실 여기 21페이지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그 김태환 교수가 박근혜 정부 시절 이야기를 요약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통일 대박론 나오면서 잠깐 그 진행됐던 그 시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더 클리어하게 문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팬데믹 상황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높은 그런 연구 성과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두 분 토론자분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야 될 또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무거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뭐 필요한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도 이렇게 됐고 지금 두 분의 또 발표와 두 분의 의미 있는 그런 토론을 듣고 또 이어서 2부에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부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